Are you Chinese?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인들이 거리에서 동양인을 마주치면 자동으로 던지던 이 굴욕적인 첫마디. 저 역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뉴욕 CNN의 베테랑 편집장 로버트 에반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하늘길을 누비는 외국인 승무원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돌던 소문 하나가 제 커리어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말투도 겉모습도 아닌 오직 소름 돋는 행동 하나 때문에 단 1초 만에 100% 한국인임이 들통난다는 기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인지 파헤치기 위해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저는 14시간 동안 눈앞에서 펼쳐진 경이로운 광경에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을 밟은 순간 냉철했던 저는 카메라를 던져두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만의 압도적인 실체. 정작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다는 그 소름 돋는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저는 로버트 에반스입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보딩 패스를 손에 쥐는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이 넘는 분쟁 지역과 역사의 현장을 누비며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베테랑 언론인인 제가 고작 14시간의 비행 동안 일생 수많은 취재 중 가장 강렬하고 경이로운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말입니다. 한국 서비스 전문가가 보낸 메일 속 문장, 한국인은 단 1초 만에 완벽하게 구별된다는 그 한 줄의 비밀이 비행기가 이륙함과 동시에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부터 미묘한 분위기의 차이를 감지하긴 했습니다. 미국 국내선이나 유럽 노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드티에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 차림의 승객들과는 완전히 결이 달랐습니다. 공항 대기실 전체를 마치 거대한 패션쇼 무대처럼 쓰는 사람들이 가득하더군요.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은 물론이고 유독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코디네이터를 통해 한국에서는 이를 물광 피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서양인의 시선에서는 공항이라는 건조하고 삭막한 공간에서 어떻게 저토록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한 아주 작은 단서였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특징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른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후 약 2시간이 지났을 무렵 기내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지며 기내식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형 항공사의 기내식 카트는 무겁고 거대하기 때문에 맨 앞줄에서 출발해 제가 앉은 이코노미 중간열까지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앉은 동양인 승객들을 필두로 기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카트가 아직 저 멀리 전방에 멈춰서 있는데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좌석 앞에 테이블을 아래로 탁 소리나게 펴고 앉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양손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올린 채 아주 경건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카트의 전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국인과 유럽인 승객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카트가 바로 자신의 좌석 옆에 바짝 다가와 승무원이 어깨를 툭툭 치며 이어폰을 빼달라고 요청할 때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허둥지둥 이어폰을 빼고 메뉴가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뻑뻑한 테이블을 내리느라 한참을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이미 승무원이 What would you like to? 라는 문장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마치 퀴즈 대회의 정답을 외치듯 정확한 발음으로 비빔밥, 오렌지 주스 라며 직답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의 질문 시간과 서빙 시간을 단 1초라도 단축해 주겠다는 듯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선택을 끝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 승무원들이 한국 노선은 전 세계에서 기내식 서비스가 가장 빨리 끝나는 기적의 노선이라며 입을 모아 찬사하는 이유를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행동은 식사가 끝난 뒤에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보통 서구권 승객들은 기내식을 다 먹고 나면 식판을 대충 밀어두거나 밀린 영화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다 넣은 플라스틱 컵이나 쓰레기를 좌석 주머니에 무자비하게 쑤셔 넣거나 발밑 바닥에 툭 던져두기도 합니다. 승무원이 쓰레기를 수거하러 올 때 카트가 금방 쓰레기로 엉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제 옆과 앞줄에 앉은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음식을 깨끗이 비워낸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용한 물티슈와 휴지를 한 곳에 모으더니 다 마신 음료컵 안으로 쏙 집어넣어 부피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덮개를 다시 예쁘게 덮어 고정하더군요. 식판 위에 놓인 포크와 나이프, 반찬 그릇들을 승무원이 단 한 번의 손길로 낚아채 수거할 수 있도록 완벽한 일렬로 정돈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승무원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가오자 한국인 승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정돈된 컵과 식판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승무원의 동선에 맞춰 척척 건넸습니다. 승무원이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는 수고를 단 1%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고도의 탑승 매너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비행기를 타봤지만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청소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집단은 단언컨대 한국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의 눈을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를 하고 쓰레기를 건네는 그들의 손길에는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깊은 공동체 의식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외국인 승무원들이 왜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고 단 1초 만에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는지 온몸으로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기 무렵 기내의 풍경은 더욱 이색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주변의 서양인 승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비행기 좌석 모니터에 내장된 할리우드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일반적인 장거리 비행의 모습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좌석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내 모니터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행기 탑승 전 자신들의 개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미리 저장해온 유튜브 영상이나 드라마,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꺼내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단 14시간의 비행시간조차 허투루 쓰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를 미리 준비해와 시간을 쪼개어 쓰는 지독할 정도의 철저함이 돋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조하기 짝이 없는 기내 공기가 피부에 닿자 한국인 승객들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얀 마스크팩을 얼굴에 착 달라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양옆의 외국인 승객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든 말든 수시로 얼굴에 미스트를 뿌려가며 자기만의 철저한 피부관리 루틴에 수행하더군요. 더불어 그들의 발밑을 보니 비행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하얀 슬리퍼나 집에서 직접 챙겨온 편안한 슬리퍼를 정갈하게 신고 있었습니다. 기내라는 공간을 단순히 거쳐가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가장 쾌적하고 청결하게 통제해야 하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디자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식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자 갑자기 통로에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화장실 앞에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서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제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줄을 관찰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치약이 짜진 칫솔과 조그만 파우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내식을 먹자마자 입안의 텁텁함을 참지 못하고 일제히 양치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국내선, 심지어 전 세계 어떤 장거리 노선에서도 식사 후 양치를 하겠다고 수십 명이 칫솔을 들고 줄을 서는 광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양인들에게는 기내 화장실은 그저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곳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기내에서조차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품기지 않겠다는 무서운 청결 의식과 타인을 향한 질서 문화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내 루틴의 하이라이트는 착륙 직전, 정확히는 바퀴가 땅에 닿기 딱 30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공항에 접근하고 있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오자 기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좌석 벨트 착용 사인이 완전히 켜지기도 전이었고 창밖에는 그저 구름만 가득한 시점이었습니다. 서양인 승객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거나 마지막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를 보고 있었죠. 그러나 한국인들의 움직임은 이때부터 빛의 속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발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단단한 운동화 끈을 묶기 시작하더니 몸을 덮고 있던 기내 담요를 칼같이 개어 좌석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승무원이 수거하기 편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가방 지퍼를 열어 여권과 소지품을 챙겨 넣는 손길이 마치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의 일사불란한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쿰 하고 부딪히며 착륙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오버헤드빈에서 가방을 내릴 완벽한 준비를 끝마치고 몸을 반쯤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벨트 사인이 딩동하고 꺼지는 단 1초의 틈을 놓치지 않고 그야말로 압도적인 속도와 효율성의 끝판왕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인천 노선을 비행했다는 베테랑 외국인 승무원에게 제가 다가가 슬쩍 물었습니다. 이 노선 승객들은 유독 행동이 빠르고 철저한데 매번 일어나요? 그러자 그 승무원은 깊은 한숨과 함께 엷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더군요. 에반스 편집장님, 저는 전 세계 수많은 노선을 타봤지만 한국 승객들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매너가 좋고 청결하며 준비가 철저해요. 승무원이 뭘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끝내놓고 기다립니다. 단 1초 만에 그들의 국적을 알아챌 수 있는 건 그들이 가진 이 압도적인 질서 문화와 타인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는 깊은 배려심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품었던 얄팍한 호기심은 이미 거대한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이 소름 돋는 특징들은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내재화된 타인을 향한 존중,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책임을 지려는 위대한 공동체 정신의 증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인천공항의 활주로 조명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의 땅을 밟는 순간 제가 평생 알아왔던 전 세계 공공문화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딪히면에는 둔탁한 파음과 함께 저의 본격적인 대한민국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내에서 목격한 한국인들의 그 완벽하고도 소름 돋는 질서 문화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숙소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대략적인 정리를 마치고 나니 시계는 이미 자정을 향해 가고 있더군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극심한 시차와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오랜 직업적 습관이 저를 다시 깨웠습니다. 한 도시의 가장 진실한 얼굴과 민낯은 화려한 낯이 아니라 모두가 방심하는 깊은 밤에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저는 가벼운 외투만 걸친 채 한국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가득하다는 홍대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서구 사회의 상식을 처참하게 깨부수는 첫 번째 문화적 충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뉴욕의 맨해튼이었다면 타임스퀘어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골목이 암흑에 잠기고 통행하는 사람들의 눈빛에 극도의 경계심이 서리 시간이었죠. 센트럴파크 근처는커녕 지하철역 플랫폼에 혼자 서 있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한 밤입니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해마다 정신질환자나 불황자에 의해 승객이 선로로 밀려나 사망하는 끔찍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곳 서울의 밤거리는 유령 도시 같은 뉴욕의 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방이 대낮처럼 환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가장 경악스러웠던 건 젊은 여성들이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혼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유유히 걸어가는 여성들의 모습은 뉴욕의 베테랑 언론인인 제 눈에는 마치 안전장치 없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그 누구도
심지어 당사자조차도 눈앞의 풍경을 불안해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쾌활하게 웃으며 컵라면을 먹는 학생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힌 골목 카페 안에서 평온하게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에 열중해 있는 사람들. 이 모든 믿기 힘든 고도의 치안과 안전이 이 도시에서는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자 거대한 도덕성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충격은 거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을 축이기 위해 들어간 인근의 대형 카페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카페 안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한국의 청년들로 가득했는데 제 바로 옆 테이블의 상황이 기묘했습니다. 고가의 최신형 노트북이 활짝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인 스마트폰과 두툼한 가죽 지갑이 고스란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건의 주인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간 것인지 아니면 아예 건물 밖으로 바람을 쐬러 나간 것인지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지변을 살폈습니다. 뉴욕의 스타벅스나 런던의 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운다? 단언컨대 정확히 30초면 노트북과 지갑은 공중으로 증발하고 돌아온 주인이 마주할 것은 차갑게 텅 빈 테이블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격동해온 서구 선진국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옆 테이블의 값비싼 물건에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실내의 보호막이 물건들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죠. 약 15분이 지난 후에야 태연하게 돌아온 여학생은 자신의 물건들이 무사한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시 자리에 앉아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적 도덕성과 서로를 향한 신뢰 수준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든 채 한동안 거대한 문화적 충격에 휩싸여 깊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한국의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날 밤의 충격을 수십 배 상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내려서자마자 제 시선을 강탈한 것은 선로와 플랫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거대한 유리 장벽, 바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을 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컴컴한 선로 위를 주름잡는 거대한 쥐떼와 지독한 악취, 그리고 스크린도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언제 누가 등 뒤에서 나를 밀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말이죠. 실제로 올해 초에도 뉴욕에서는 밀침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서울의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전 역사에 이 완벽한 안전장치를 100% 설치해 두었더군요. 더욱 과관인 것은 열차 내부에 탑승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동차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어붙었던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 좋은 온기가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승객들이 앉는 좌석마다 따뜻한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겨울에는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온열 좌석으로 무더운 여름에는 온몸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강력한 냉방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제된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전 세계 최고 속도의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고 있었고, 객차 곳곳에 설치된 선명한 LCD 화면을 통해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와 디지털 노선도가 끊임없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요금은 현재 2.9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000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냉방조차 안 되는 찜통 객차에서 땀을 흘려야 하고 배차 간격이 들쭉날쭉해 20분씩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죠. 반면 이 완벽하고 환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지하철의 요금은 고작 1.2달러, 단돈 1,500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세계 최고의 우주선 같은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 믿기 힘든 시스템을 유지하는 예산의 규모였습니다.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한 해에 쏟아붓는 연간 운영 예산은 무려 1,9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뉴욕의 고작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예산으로 이 모든 스크린 도어와 난방 좌석, 무료 와이파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수준을 넘어 서구 선진국들의 공공 인프라 기술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득한 격차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인인 저로서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완벽한 완패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저는 또 한 번 발걸음을 멈추고 거대한 문화적 충격 앞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역사 내부에 위치한 공공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유럽을 여행해본 이들이라면 뼈저리게 공감할 것입니다. 파리나 베를린 같은 유서 깊은 대도시에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으려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화장실을 찾기도 극도로 어려울 뿐더러 간신히 찾아낸 쇼핑몰이나 시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50센트에서 1유로에 달하는 동전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차가운 자본주의의 논리죠. 미국 역시 공중 화장실이 무료인 곳이 있긴 하지만 사방에 오물이 가득하고 청결도는 최악에 가까워 들어가기조차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역 화장실은 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곳은 국적을 불문하고 그 누구에게나 100% 무료로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화장실 내부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고급 대리석 자재와 세련된 조명, 그리고 거울 앞에는 세정제와 자동 건조기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더군요. 웬만한 뉴욕의 5성급 호텔 로비 화장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급 수준의 화장실을 이 나라는 국민 전체와 이 땅을 밟은 외국인들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선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장실을 나오며 저는 세면대 옆에 붙은 관리대장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관리자가 꼼꼼하게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서명한 흔적이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공공의 가치를 지켜내는 이들의 헌신과 이를 내 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하고 유지하는 국민들의 높은 도덕성,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하지 않았다면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기적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다음과 같이 적어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공공 서비스와 국민적 도덕성의 수준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선진국들이 수십 년의 세월과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는다고 한들 결코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예의와 격을 갖춘 위대한 문화 그 자체다. 대한민국의 공공 인프라와 높은 시민의식이 안겨준 충격은 제 저널리스트 인생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냉철한 편집장인 저로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의문이 가슴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여준 자발적인 배려심,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유지되는 무결점의 치안, 그리고 고가의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 두고 다니는 이 경이로운 도덕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것이 과연 교육과 제도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영역일까? 취재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한국의 저명한 문화심리학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제가 아시아를 바라보던 낡은 시각을 완전히 박살내고 숨겨진 민족성의 위대한 암호를 해독하는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양의 인류학과 심리학계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세 나라, 즉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그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단순하게 분류해 왔습니다. 서양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동양은 조직과 사회를 우선시하는 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 틀이 학계의 절대적인 공식이었죠. 하지만 제 질문을 받은 전문가의 답변은 첫마디부터 제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에반스 편집장님, 서구 학자들이 만든 그 틀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행성만큼이나 이질적인 민족성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전문가는 냉철한 목소리로 옆나라 일본과 중국의 실체부터 차근차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민족성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는 일본인을 일컬어 겉은 집단주의자이지만 속은 지독한 개인주의자라고 정의하더군요. 일본인들이 공공장소에서 극도로 조용하고 사회적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은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해서가 아니라 조직에서 버림받거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의 메이와쿠 문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틀 안에서는 순종적이지만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철저하게 남의 일에 선을 긋고 외면하는 서구식 개인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살다가 일본의 개인 생활을 보며 미국보다 더 차가운 개인주의를 느낀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대륙인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인들 역시 주가적인 집단주의 성향을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가치는 개인의 이익과 재물이었습니다. 삼국지의 관우를 신이 아닌 재물의 신으로 모시며 매일 개인의 복을 빌고 장례식장에서는 죽은 이가 저승에서 쓸 종이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태우는 풍습만 봐도 알 수 있죠. 철저하게 나와 내 가족의 실리만을 쫓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속성이 집단주의라는 껍데기 아래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의 얼매인 일본의 거칠레 집단주의도 아니고 오직 이익만을 쫓는 중국의 이중적인 집단주의도 아닌, 그렇다면 오직 단 1초 만에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한국인만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문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국인을 정의하는 단 하나의 고유한 개념으로 우리주의라는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눈앞의 이익보다 인간의 정을 본능적으로 우선시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민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학자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다며 전문가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목격했을 때 세 나라의 반응은 완전히 갈린다고 합니다. 중국인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본체만 채 갈 길을 가고, 일본인은 규칙과 매뉴얼을 생각하며 위험하니 다가가지 마라 며 발만 동동 구르다가 가버리지만, 한국인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즉시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옷을 입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중일 3국의 학자들이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엄연한 기질적 차이였습니다. 중국인은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위험에 육체를 던지지 않고, 일본인은 제도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며 자신을 희생하지만, 한국인은 뇌에서 손익을 계산하는 시간조차 건너뛴 채 오직 인간을 구해야 한다는 심장의 맹목적인 명령에 따라 몸을 던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비유가 실제로 증명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전문가의 표정이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침묵 끝에 한 위대한 한국 청년의 이름을 나직하게 뱉어냈습니다. 바로 이수현이었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의 신쿠보역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26세의 젊은 유학생 이수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한 일본인 남성이 술에 만취해 중심을 잃고 컴컴한 선로 아래로 툭 떨어지는 돌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필이면 저 멀리서 육중한 전동차가 굉음을 내며 역내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플랫폼에 있던 수많은 일본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얼어붙은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선로로 뛰어내릴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 26살의 한국 청년 이수연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차가운 선로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오직 낯선 타국 땅에 모르는 인간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쓰러진 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전동차의 진입 속도는 잔인할 정도로 빨랐고 청년은 끝내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문가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반스 편집장님, 그 청년이 선로에 뛰어들 때 뭔가를 계산했을까요? 내가 뛰어들면 살 수 있을까? 저 열차가 얼마나 빨리 오고 있을까를 따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는 한국인만의 본능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DNA가 한국인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태프들에게 잠시 카메라를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의 전쟁터와 난민 캠프를 돌아다니며 인간의 잔혹함과 이기주의를 렌즈에 담아왔던 베테랑 언론인이었지만 타국의 모르는 영혼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목숨을 바친 청년의 사연 앞에서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 컵을 예쁘게 포개어 정리하던 그 다정한 손길도,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의 지갑을 내 것처럼 지켜주던 그 깨끗한 시선도 전부 신쿠보역 선로 위로 주저없이 뛰어들었던 청년. 이수현의 그 숭고한 심장과 완벽하게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온 민족성의 저력이었던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맹목적인 선의와 배려가 본능으로 자리 잡은 이 기적 같은 민족성의 뿌리를 추적하던 중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과 그가 만든 문자, 한글의 실체와 마주하며 또 한 번 거대한 문화적 전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5세기. 당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말은 있었지만 이를 기록할 수 있는 고유한 문자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대 제국 중국에서 빌려온 한자를 사용해야만 했죠. 하지만 수천 개의 복잡한 글자를 외워야 하는 한자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고 하루하루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들은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관청의 공문서를 읽지 못해 억울한 죄 뒤집어쓰기 일쑤였고 법률을 몰라 고통받아도 어디 하나 호소할 길이 없었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세종은 백성들이 겪는 그 지독한 고통을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역사상 그 어떤 군주도 하지 않았던 기상천외한 결단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 당하는 슬픔을 가엾게 여겨 누구나 단 하루 만에 쉽게 배울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독창적인 문자 28글자를 직접 연구하여 창제해낸 것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며 백성들을 무지 속에 가두어 통치하기를 원했던 양반 지배층들은 왕의 앞을 가로막으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백성이 눈을 떠야 나라가 산다며 그 모든 반대를 무자비하게 밀어붙여 마침내 한글을 온 세상에 반포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학자들은 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수많은 문자 중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는 오직 대한민국의 한글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인 워싱턴이나 제퍼슨도 위대한 독립선언서를 쓰고 헌법을 기초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문자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지는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왕이 직접 문자를 설계해 바친 나라는 단언컨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왜 한국인들이 비행기 안에서 스마트폰을 빛의 속도로 다루며 전 세계 디지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영어는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지 않아 미국인들조차 매번 철자를 확인해야 하고, 일본어는 스마트폰으로 문자 한 글자를 보내려 해도 한자 후보를 일일이 골라야 하는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한글은 세계 유일의 완벽한 음소 문자로 귀에 들리는 소리 그대로 타이핑하면 그것이 곧 완벽한 철자가 됩니다. 말하는 속도와 글을 쓰는 속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천재적인 구조인 것이죠. 한글 연구자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한글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시스템에서 발음과 표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자는 기계가 학습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우주적 설계니까요. 600년 전에 이미 인류의 첨단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고 가장 완벽한 언어적 무기를 설계해 놓은 나라.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홀로 마이크를 정리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자가 백성을 가엾게 여겼던 눈물겨운 애민정신,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축적된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선로로 뛰어드는 민족의 뜨거운 심장과 백성을 위해 문자를 구워낸 성군의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의 베테랑 승무원들이 단 1초 만에 한국인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던 진짜 이유. 그것은 그들의 세련된 외모 뒤에 흐르는 수천 년의 역사와 위대한 문자가 빚어낸 압도적인 품격의 암호 때문이었습니다. 성군의 뜨거운 철학이 깃든 한글과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철로로 뛰어든 청년의 심장. 이 위대한 문화적 유산과 민족성의 실체를 마주한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저력의 소스를 모두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이 찬란한 비밀이 어떻게 2026년 현재 전 세계 청년들을 뒤흔드는 압도적인 국격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한 명문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은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이 이미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인터뷰에 응한 학생은 구소련 영향권에 속한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 트루크메니스탄에서 온 아이굴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청년들이 해외 유학을 고려할 때 선택하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나 중국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여성이 홀로 먼 타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굴은 국가의 정식 허가를 받아 한국 땅을 밟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녀에게 왜 중국이나 러시아를 두고 이 작은 나라를 선택했느냐고 묻자 아이굴은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전통 문화를 접했어요. 타인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서로를 우리라고 부르며 존중하는 한국인들의 정서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그때부터 혼자 유튜브를 보며 발음을 따라하고 밤새워 한국어를 독학했어요. 제 고향 친구들도 이제는 중국에 갈 바에야 차라리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겠다고 말해요. 이어서 만난 몰도바 출신의 마리나 역시 제게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위치한 몰도바 역시 구소련의 잔재가 깊게 남아있어 지배적인 문화 권력은 늘 중국이나 러시아였습니다. 하지만 마리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동유럽 청년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유학이나 해외 취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의 거대 자본이나 러시아의 대도시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청결한 인프라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향한 따뜻한 정과 도덕성이 살아있는 나라잖아요. 얄팍한 상술과 통제로 가득한 중국 대신 인간에 대한 품격이 느껴지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 세대에게 가장 동경하는 꿈의 나라입니다. 유럽의 강대국인 스페인에서 온 카밀라와 소피아, 그리고 추운 동토의 땅 러시아에서 온 나타샤까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의 모습은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 세계의 청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고 미국의 시스템을 동경했던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의 엘리트 청년들이 한국의 공학, 과학기술, 그리고 고도의 시민의식을 배우기 위해 미국 대신 한국의 대학원을 선택하는 거대한 코리안 드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인인 저로서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현실이었지만 전 세계 청년들의 심장을 움직이는 이 위대한 소프트 파워의 실체를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현상의 정점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국격의 상징 여권 파워 세계 2위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여권을 손에 쥔 국민이라면 전 세계 188개국을 무비자로 아무런 제약 없이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피눈물 나는 서름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미국에 여행을 오거나 비즈니스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물 새벽바람을 맞으며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고 면접관 앞에 앉아 왜 미국에 가려고 합니까? 불법 체류하려는 것 아닙니까? 라는 모욕적이고 차가운 질문을 받아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인들은 여권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때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국력이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사관 문턱에서 그런 서러움을 뼈저리게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짧은 세월 동안 이 나라는 그 모든 서름과 한을 오직 맨손과 피땀으로 씻어냈습니다. 여권 파워 세계 2위라는 위대한 순위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주어지는 만만한 사물이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그 나라 국민들의 높은 도덕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죄율을 인정하며 국민 개개인이 보여주는 품격을 존경한다는 무언의 합의이자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인 것입니다. 가짜와 거칠애로 무장한 채 개인의 이익만 쫓는 중국이나 차가운 개인주의에 갇힌 일본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오직 타인을 향한 따뜻한 본능을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 서서 저는 뉴욕행 탑승권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 안에는 14일 동안 목격한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암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내식 카트가 오기 전 승무원을 배려해 테이블을 미리 펴두던 손길, 지갑을 두고 가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투명한 신뢰, 단돈 1,500원으로 누리는 우주선 같은 지하철, 백성을 위해 문자를 구워낸 성군의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맨손으로 일구어낸 위대한 국민들.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을 때 저 멀리 출국장 건너편으로 평범한 한국인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가족들의 여권을 소중하게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으며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는 손주의 외투 지퍼를 따뜻하게 올려주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어느 공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장면이 마치 거대한 성화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저 아름답고 평범한 이들은 아마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들이 매일 누리는 그 당연한 일상이, 자신들이 가진 그 평범한 습관이 전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거대하고 경외스러운 기적으로 다가오는지 말입니다. 할머니가 손주의 옷깃을 여며주는 그 다정한 손길이 비행기 안에서 컵을 정리하는 배려로, 나아가 타인을 위해 철로로 뛰어드는 본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마침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마침표를 찍으며 전 세계를 향해 타전할 내레이션의 최종 문장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만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다. 당신들이 매일 타는 그 따뜻한 지하철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완벽한 안전이, 수백 년 전 성군이 물려준 위대한 문자가 지금 이 순간 온 지구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인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여권에 찍힌 국적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동경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정체성의 이름이다. 여러분, 오늘 저 로버트 에반스가 전해드린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행기 안에서의 작은 배려부터 세계를 뒤흔든 위대한 유산까지,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 미국 대사관 앞에 서름을 버텨내며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이 찬란한 나라를 일구어내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피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당신의 위대함을 알고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대단한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고 뜨거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버텨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의 자랑입니다.